시작할까요? 하죠. 네. 자, 이진우 전영진의 재개발 찐 찐 스토리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딱 오늘 이것도 못 맞히네.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시고. 네 너무 너무 길어가지고 네, 우리 사실 일했잖아. 통화했잖아. 네 그러니까 통화를 오래 했죠. 아주 오래 했죠.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오늘 자료는 우리 전영진 대표가 이거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에요, 이게. 왜냐면 기존의 그 정비 구역이나 정비 예정 구역 또는 뭐 지구 단위의 고시가 난 지역들이 적용이 될 소지가 왜냐, 이 소지가 왜 크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가잖아요. 그럼 1심, 2심, 대법원까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급심하고 고등법원 판결이 틀리고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까지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안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고민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다룰 주제가 서울시가 아주 예전에 지금부터 벌써 몇 년 전에요? 15년 전인가요? 그때 만들었던 이 신축 조개기 제한 규정이 지금 현재 이 규정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적용되고 어디는 또 적용 안 되느냐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건데 좀 미리 좀 어떻게 보면은 양해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제 잘못은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이게 39조 1항 3호, 39조 1항 2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옛날로 하면 19조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한 가족이 또는 한 세대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다물권자, 그다음에 또 다물권 세대가 있거든요. 네, 예. 3항이 다물권 자 규정이고 네. 2항이 다물권 세대 규정인데 이 두 개의 규정이 계속해서 1심 판례, 2심 판례, 그다음에 또 법제처 유권에서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가 계속 엇갈려 있어서 근데 그거 이제 정리된 거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그쵸. 거니까. 대법원 판례가 딱 나올 때가 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끝나지만 이 건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소송도 없었고 유권에서 또 약간 좀 불명확하고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뒤집힐 게 많은 소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는 지금 다물권 얘기가 아니고 신축 쪽 얘기 그렇죠. 얘기하는 예. 거네. 그러니까 옛날 24조였던 거가 27조 뭐 이렇게 바뀌고 조례상이죠. 예, 예. 조례상. 그래서 다물권 세대 규정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것도 그렇게 많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도 어쩌면 계속해서 판례나 유권 해석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게 찍는 이게 나중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틀렸다라고 틀렸다 얘기할 수 또 있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오케이. 내용을 한번 근데 왜 우린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이런 걸 왜 찍는 거야 도대체? 그러게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한남 3구역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알고 있던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10%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파트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율이 높은 편이고. 이 신축 쪽이 이 제한 규정 때문에 그런가?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건 합산 규정도 있고, 뭐 다가구 다세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낙에 복잡하니까 그래서 제 수업을 사실 그렇게 막 일반인들이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너무 막 이렇게 어려운 얘기에다가 조심하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이제 긍정의 시그널을 좋아하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긍정의 시그널을 좋아하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막 피가 얼마 붙냐만 얘기해야지. 네, 좋은 얘기 막 하면 근데 우리도 좀 그런 거 하자. 아유, 뭐 맨날 푸살에 뭐 욕 먹으면서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진리만 파고 있는 거야? 이거 팩트만 추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긍정을 얘기하는 건 진짜 긍정 아닐까요? 네. 아, 그렇지. 네, 왜냐면 부정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긍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그래서 내용이 좀 미리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신축 빌라들이 재개발 예정지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얘기 나누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전영진 대표가 얘기했던 그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관해서 가장 그 선두적인 역할을 한 게 서울시 조례인데,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이제 막 지방도 퍼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유행하니까 수도권에도 거기는 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모아타운으로 해달라.
아니면 신통으로 해달라 용어의 파급력까지 생길 정도로 네. 일종의 고유명사와 대명사화가 서울시의 정책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신축 쪼개기란 거는 도정법에 등장한 건 2009년이죠. 2009년 2월 9년 6일. 2월 6일 날 도정법 개정에 처음으로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바로 2010년 7월 6일 날 권리산정 기준이 등장하죠. 자, 스토리 한번 말씀드리면 얘기해 주세요. 2000 원래가 막 사람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가 그냥 청약통장 가지고 해서 일산 분당 아파트를 받다가 재개발이라는 게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개 물건을 사서 조합원을 여러 개 만드는 지분 쪼개기가 이제 성행을 했는데 그때 가장 빈번한 형태가 뭐였냐면 그냥 큰 땅을 사서 두 개 필지로 쪼개거나 공유 취득을 하는 뭐 이제 이런 네. 정도였는데 약간 살짝 이제 머리들이 발전을 하면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개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참고로 다가구 다세대 쪼갠 대한민국 1호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왜요? 네. 네, 그 조례가 바뀐 그 다음 달에 했거든요. 자부심 있겠네. 근데 물론 자부심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이 빈번해지고 너무 과해지니까 2003년 12월 30일 날 그걸 막은 거잖아요, 서울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뭐 지방도 계속해서 막아나가기 시작을 했고. 근데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개는 거에서 이제 한 단계 발전한 게 비용은 좀 들지만 수익 구조가 더 큰 신축 쪼개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신축 쪼개기도 또 둘로 나눠지는데 근생 쪼개기가 있고 빌라 쪼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도시형 프로젝트로 쪼개는 거. 그래서 그게 가장 빈번했던 게 2006년, 7년이고 이거를 이제 서울시가 2008년 7월 30일 날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산 인천 이런 데도 이제 2009년부터 막아나가기 시작하다가 법령으로 이제 2009년 2월 6일 날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법령에 따른 서울시 조례가 이제 2010년 7월 16일 날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2008년 조례 개정 당시에는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고 2010년에는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그렇죠. 정확하게 2009년 2월 6일 그때 당시에 50조의 2라는 그 법령에 권리의 산정 기준이 그렇지. 그러니까 도정법 법에 주택을 아파트를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만들어졌고 이제 그게 지금 77조로 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용어는 이제 그때 딱 만들어지면서 2010년 7월 16일부터 서울시 조례도 딱 명칭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그럼 권리 산정 기준일이 없었느냐? 없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라는 이렇게 딱 명시적 단어는 없었지만 그 서울시 조례나 기타 여러 관련된 법령에 그 흐름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지 말고 헷갈리죠. 그러니까 2008년에는 명시적으로 등장을 했단 말이야. 거기 신축을 뭐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도정법 생긴 그 이전에 도시재개발법은 빼놓고 도정법 생긴 2003년 12월 30일부터 2008년 7월 30일까지는 신축 쪼개기 하는 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기보다 기준일 자체가 한참 늦었죠. 기준일이 언제냐면 구역 지정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였죠. 아니 그러면 기준일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있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한참 늦었다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네, 그랬는데 나도 헷갈리네. 네, 그랬는데 기준일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명시적으로는 없었지만 기준일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과하니까 이제 쭉 당겨서 이제 안 돼 이렇게 만든 게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구조례 얘기라는 거죠. 그럼 한번 좀 화면을 좀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트로 하는데 벌써 15분이 지났다. 이게 뭐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여기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2010년 7월 16일 날 그러니까 2009년 2월 6일 날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서 2009년 2월 6일 날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법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0년 7월 16일이고 여기에서 이제
24조 있던 게 이제 27조로 명칭이 바뀌어지면서 그냥 이제 이제 이런 경우는 아파트를 못 받는다는 건 아닌데 이제 아파트를 못 받는 물건이 있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 명한테 한 개 주는 게 있는데 이거 합산이라고 저는 제가 정한 말인데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명 수인을 한 명으로 본다 해서 이건 합산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합산시킬게 아파트 안 주는 건 아니야. 근데 합산시킬게 그러니까 하나만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여러 명한테요. 네. 네,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요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었던 맞지. 거죠. 없었던 건데 그렇다고 기준일이 없었던 건 아니고 단어 자체는 없었던 게 생겨났고 기준일이 있었던 게 앞으로 쭉 당겨진 거죠.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이거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말 많았었어요. 그러면 나대지 아닌 멸시라고 짓는 거는 괜찮냐고. 괜찮은 거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근데 기존 건축물 이게 네. 들어가니까. 요게 그때는 없었어요. 아주 처음 났을 때는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한 것까지 해서 다세대 그 밖에 공동체 건축화해서 토지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이것도요 옛날 걸 허물고 새로 지었는데 증가하지 않은 것도 괜찮아요. 네, 그 새로 지은 거가 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증가만 안 했으면 돼요. 토지성 소유자 증가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여러 명한테 한 개 준다. 이제 여기까지가 2010년 7월 16일 규정이니까 2010년 7월 15일까지의 다른 세상이 있었던 거죠. 2010년 7월 16일부터는 세법 적용을 받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전에 다른 세상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칙에서 다만 이렇게 좀 뭔가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좀 이게 문제가 돼요. 위에서 말하는 이런 규정들을 적용할 때 기본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는 부분부터 적용시키겠다. 그전 수립된 건 다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규 지정하는 거는. 그렇죠. 신규 지정하는 것들은. 근데 과거에 있는 것들은 구조례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구조례가 유리하냐, 이게 지금 이게 세조례잖아요. 세조례가 유리하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조례했던 게 법으로 올라가면서 구조례가 생기고 세조례가 생겼는데 신축 조객이 업자들한테는 구조례가 유리한 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신조례가 유리한 게 돼버렸죠. 그렇지. 네. 구조례 적용받는 것보다.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자체가 현재 도정법에는 구역지정 고시가 나거나 네. 구청장 등이 그 전에 지정한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신통이나 뭐 하나 이런 공모일 기준 뭐 이런 걸 빼놓고 일반 그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역지정 고시 또는 뭐 이렇게 되니까 신조례가 더 유리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신조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신조례는 지금 본 게 이게 지금 신조례고 이게 신조례고 이제 구조례를 봐야 되는데 구조례를 보면 대화가 더 어렵다 진짜. 예, 이게 좀 워낙에 재개발 지역이 신축 물건이 잘 팔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신축 빌라를 사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제 2008년 7월 30일이 구조례인데 구조례를 보면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신조례 구조례 기준이 2010년 7월 15일까지가 구조례고 16일부터가 신조례로 한다고 알려줘야지. 그렇죠. 예. 2010년 7월 16일부터가 신조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의 신조례. 그다음에 그 전까지가 구조례인데 요 지금 신축 이 얘기는 2008년 7월 30일 날에 개정이 된 거니까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례를 보면 단독주택 또는 비주용 건축물 공동주택 신축한 경우는 수인의 분양자산자를 본다라고 해놓고 있고 여기에서도 다만 이제 주거 전용 면적. 예, 주거 전용 면적이 당해 정비 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 전용 면적 이상인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가 항상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거를 한글로 써놓고 영어로 읽어야 된다고. 네. 제가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뭐냐면 이거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경제다가 기사 제보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2009년. 네, 이거 아마 인터넷에서 기사 그때 당시
2009년 2월 6일 날 이제 만들어지면서 제가 이걸 한번 기사에다 제보를 했었는데, 이제 뭐 기사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건축 설계를 하고, 건축 허가 받고, 네, 받으세요. 봐도 돼? 네. 그 신축 구조례 적용 그 단서 조항 부분을 좀 해소를 하면, 이제 집을 짓는 시스템이 이런 거잖아요. 건축 허가 받고, 건축하고,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 대장 나오고, 등기부 등본 나오고, 이런 시스템이고, 사용 승인을 못 받으면 이제 미상 승인 건축물이 되고, 이제 이런 건데, 요 2008년 7월 31일 기준으로 그 전에 그때 당시 허가였었어요. 허가를 받은 것까지는 인정. 대지 지분도 따지지 않고 건축물의 전용면도 따지지 않고 그냥 요 전에 허가를 받은 것들은 다 분양 대상자로 보는 거고요. 요 이후에 허가 받은 것들은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된 것들은 이거는 하나만 준다. 이거는 이제 하나만 준다. 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후에 받은 거 하나만 주는데 이제 단서 조항이 요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에 4세대가 지어졌는데 요게 2008년 7월 30일 이후의 거여서 이게 합산되는 거인데 만약에 그 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있는데 임대를 제외하고 최소 분양 제일 작은 전용 면적보다 크면 준다 이거. 크면 얘는 별도로 주겠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약간 활용을 하면 이제 이런 물건들이 많은 현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1, 2, 3, 4는 전용 면적이 작으면 안 되는 거고 펜트하우스처럼 빌라라도 하나 크게 지면 요거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받는 거네, 이거는. 그렇죠. 이건 이렇게 1, 2, 3, 4가 한 명, 5가 한 명. 그런데 이제 어떤 현장을 갔더니 요 1, 2, 3, 4가 많은 현장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의결권은 그대로 1, 2, 3, 4 4명이 있거든요. 아파트를 받는 건 합산인데 조합의 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은 4명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거나. 아니요, 이건 대표 조합원이 아니에요. 이건 각자 조합원이에요. 지금도 지금도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50조 2, 지금 77조가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 뿐이지 토지 등 소유자를 묻거나 조합원을 묻는 규정은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대표 조합원이라는 여기 1, 2, 3, 4, 5에서 5를 대표 조합원 선임한다라는 동의서 양식이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건 아니에요. 1, 2, 3, 4, 5를 그러니까 5명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5명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 토지 등 소유자에는. 그렇죠. 그렇지. 다 각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현장 중에서 어떤 현장에 가봤더니 이런 사람들이 전체 의결권의 만약에 뭐 30%다 예를 들면 그러면 조합선이 인가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현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하우징 헤럴드에도 기사가 나갔었어요. 이런 현장들이 요거보다 더 작은 거 짓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예. 지어서 이런 사람들 구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신축 물건 중에서 그런 어떤 불리한 물건도 있는 데는 그런 구성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거둘 때에 부모의 모수에 들어가니까 합산은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조합에서는 좀 더 작은 걸 지어서 주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물론 이제 그렇게 전체 동수의 한도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겠죠 조합에서는. 그런 내용이고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서울시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근데 저는 이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깨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즈음에 2009년, 2010년 이즈음에 제 주변에 이제 빌라 쪽 얘기 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 그러면 재개발 지역의 제일 작은 게 보통 60제곱미터니까 59제곱미터니까 60제곱미터짜리 빌라를 지으면 문제가 없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60제곱미터짜리 방 3개짜리를 지은 거죠. 근데 그게 10년도에 깨진 거네. 아니요, 그때 당시부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다 깨지니까 그냥 짓고 싶은 대로 지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강심장이 아니니까 그냥 60제곱미터 지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때 당시에. 그랬다가 2010년도에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10년도에 깨지면서 뭐 집을 그 전에 허가받아서 짓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뭐 1층 바닥 치거나 뭐 이제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들은 다 설계 변경해가지고
뭐 도시형으로 쪼개거나 그때 그렇게 된 거죠. 그게 2010년 7월 16일부터예요. 지구단위 이것도 지금 이제 서울시 대대적 손본데 이게 참 큰 문제야. 지정 고시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어떻게 볼 거냐는데 이제 어려운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얘기를 더 하면 이 지구 단위 계획도 또 여러 가지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어떤 건 적용하고 어떤 건 적용 안 시키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법이 없어요, 지금은요. 요즘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도시재생 촉진이라는 특별법에 2006년 7월 1일 요 당시 법령에 요게 뭐가 있냐면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전환하는 경우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신축 내용이 없는데 나중에 여기 신축 내용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거는 아파트를 합산하거나 안 준다라는 규정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고실이에요. 지정 고시. 네, 그럼 이제 그림을 또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2003년 10월 31일 전에 오케이예요. 이제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갰거나 이제 뭐 이거는 뭐 2008년 7월 30일 신축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전에는 오케이인데 여기 이후는 노죠, 노. 그리고 다가구를 다세대 쪼갠 것도 여기는 노죠. 그런데 이런 노 물건들이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아까 그 33조에서 뭐라고 하냐면 재정비 촉진지구 전에 거는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구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재촉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문동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도정법으로 재개발이 쭉 진행되다가 재촉지구 지정됐어요. 그래서 도정법에 이거에 적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때 2004년도에 다가구 다세대 쪽인 거는 노예도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조합도 안 좋고 구청도 안 줬는데 그러니까 쪼개라는 게 전환 얘기하는 거냐?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한 거. 네, 전환한 거. 신축이 아니고 네. 전환. 근데 만약에 그게 그 현장이 이것도 있었다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가 돼버리는데 근데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뭐가 있든 간에 날짜 기준이 도정법 조례의 날짜라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걸 확대해 보면 지금 구조례가 살아있다, 뭐 죽었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는데 가다가 공공재개발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신통으로 갈 수도 신통으로 갈 수, 공모일 기준이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러면 신통은 또 거래량 기준을 또 다시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례에 이게 살아있다고 봐야 될 거냐? 사라지고 새로운 권리산정 기준이 생겼다고 봐야 될 거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답이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제 주변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냥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그 권리산정 기준일을 그 각 사업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 부여를 해버리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5007조 부칙 있는 이런 2008년, 2010년 의미 있는 거를 설명을 하려면 그 각각의 권리산정 기준을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신통 같은 경우에, 모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일은 그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는 큰 취지야, 맞아요. 도정법 취지는. 그러니까 모든 뭐 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는 그 토지 등 소유자, 분양 대상자가 늘어나서 기존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그 분양 대상 자격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복잡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일반인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가만히 있다 선의의 피해자라고 우리 전영진 대표가 했던 거기에 당했는데 그러면 그건 또 선의의 피해자면 공모일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가 예정구역이었어. 예를 들면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으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없다 치면 2008년 7월 30일이 기준이 돼야 될 거고 그죠? 없는 현장을 하나 가정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요. 해봐요. 어렵네 진짜. 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쭉 있다가 주거용 개념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 현장이. 그러니까 없는 현장이에요. 네. 가상이에요. 근데 그게 잘 가다가 갑자기
이명박 씨가 뉴타운 지정을 했어요. 근데 그 현장에 갑자기 가다가 또 문재인 때 와서 도시 재생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 현장에 또 오다가 갑자기 또 박원순 시장 때 와서 해제가 됐어요. 예, 그랬는데 그 현장이 지금 없는 현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이 갑자기 오세훈 씨 때 와서 신통으로. 신통지구가 됐어요. 그러면 이 물건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어떤 걸로 정해야 되느냐? 신통으로 정해요. 지금 아, 공무원 기준. 중간에 하나 빼먹었구나. 중간에 만약에 그 지역이 재정비 촉진지구가 됐어요. 아. 그런데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가 되면서 신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막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재촉지구나 그 기존의 그 정비 예정구역 기본 계획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해제돼도. 기본 계획은 사라진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기본 계획은 뭐 노후도가 뭐 어쩌고 해서 정비 기반 시설이 뭐 이런 개념에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진 거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기본 계획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닌 거죠, 사실은. 한번 지정이 되면 이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기본 계획 자체가. 왜냐하면 정비 기반 시설이 없어서 기본 계획이 된 거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기본 계획이 사라진다는 개념 자체가 그러면 그 권리 산정 기준일 자체가 기본 예정 구역에서는 없는 거네. 구역 지정 고시가 안 났으니까. 예전법에 의한 예정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정 구역에 예. 예정구역은 없는 거죠. 기본 계획이 공람하고 고시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호칭을 있었죠. 썼잖아요. 지금 없어졌지만.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만약에 구역 지정까지 안 가면 네. 거긴 권리 산정 기준일 자체가 없는 거네. 없죠. 그죠? 그럼 네. 그건 신축 초기 얘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네. 그렇죠. 네. 그치. 세종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데 괜찮아요. 지금도. 지금 아. 깔끔하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이 지금 빌라 쪼개기 업자분들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을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네. 호재를 갖고 팔아야 네, 되니까. 여기가 재개발 되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믿니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재개발 되는데 왜 되냐면은 노도가 어떻고 근데 딱 보면 노도가 안 돼요 또 그런 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선호하지 않고 제일 선호하는 데가 어디냐면 옛날에 뭐 하여튼 이명박 박원순 모래도 한번 걸렸을 텐데. 뭐라도 하나 걸렸다가 이제 안 되는 데들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런 데는 뭐 건축 제한이 묶였다가 건축 제한이 다시 풀리기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있었고 또 뭔가의 법령에 의해서 캡이 씌워졌다가 다시 그 캡이 없어졌는데 근데 캡이 없어졌다고 해서 기본 계획이 사라진 게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도 살아있는 경우가 많고 물론 지금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 다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모든 날짜들이 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의 문제인 거고 지금 오늘의 주제인 구조리 신조리의 이 얘기가 뭐 공공재개발로 가서 구조리가 깨진 사례도 있고 예, 그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조합설립 인가일 이전에 다물권 세대 같은 경우도 구청의 해석과 법제처의 해석과 1심 법원 판사 해석과 2심 법원 판사 해석과 대법원의 해석이 다 달랐는데 대법원의 해석이 딱 나와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깔끔해지지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 대법원의 해석까지도 없고 유권 해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문제가 돼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저는 근데 사실 이제 막 이 빌라 쪼개기를 해서 돈을 벌거나 또는 그거에 중개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이거 다 나중에 터지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잘 팔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빠빠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샀던 팔았던 당사자들이 문제지. 당사자들이 꼭 5년 있다가 저한테 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근데 저는 구제책이 없죠. 네. 그냥 상황 직신만을 시켜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또는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한테 샀는데 에이 그 사람 어디 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그게 대상이 뭐가 됐든지 간에 사전 약방문을 받아서 약을 처방하면 되는데 꼭 사후 약방문을 요구를 하시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정리를 한번 해봐드리면
여러 개 법령들이 계속해서 사라졌다 나타났다가 하면서 그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특히나 신축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하게 여러 법령들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으시거나 또는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잘 판단을 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 지구 단위계 수립된 지역이나 네. 그러니까 수립이 예를 들면 옛날에 돼 있어요. 지구 단위 고시가 났어요. 서울시에. 네. 그래서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띄면 지구 단위가 수립돼 있어. 네. 근데 거기에 신축 빌라를 샀어. 그럼 지금 말한 거야면 그 이후의 증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분양 대상이 안 된다는 거잖아. 합산. 합산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냐고.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잘 종부세 내고 잘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저 앞에 딱 가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 8명이 모여서 아파트 한 채 40평짜리 주겠죠. 50평짜리 줄 수도 있고요. 그거 8명 나눠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게. 네. 근데 실제로 옛날에 이제 옛날 신계동 재개발할 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그게 철도 부지가 있었는데 철도 부지 위에 막사처럼 쓰던 무화 건물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20개를 쪼개가지고 팔았어요. 그 당시에. 이 내용은 아니고요. 옛날 내용인데, 사례만 비슷한 건데, 그때 당시 조합장이 그거를 다 팔았어요. 그 무허가 대장도 없는 거고. 애매하게 하나로 있었어요. 하나로 있었는데, 결국 한 사람, 한 15명, 20명이 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15개, 20개가 이제 방마다 거래가 된 거죠. 이게 옛날 뭐 철도 안전원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숙소 같은 거였나 봐요. 그게 이제 뭐 일자 폐망 뭐든지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약간 무허가 비싸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조합장이 바뀌었는데 중간에 한 조합장이 그냥 그걸 다 샀어요.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뭐 명확하니까 그냥 한 채 준 거죠, 아파트를. 그러니까 뭐 그땐 정확히 15명, 20명이 가지고 그냥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파트 한 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거 나중에 이제 이게 결과물이 나중에 이제 관리처분계획 아니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분양 신청을 할 때 또는 관리처분 때 이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아주 시간이 오래 롱롱 타임이 된 후에 이게 결정이 되니까 이 중간에 만약에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해서 매매를 한다는 거에는 구제책이 내가 알고 조심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네, 이거는 진짜로. 물론 앞으로 바뀌는 법령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그거는 괜찮고 과거 것들인데 과거에 있는 법령도 너무 많으니까 뭐 어떤 거는 신통은 어떤 날짜. 근데 그 신통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재개발의 연장선이었을 건데 그럼 그 재개발의 법령은 살아 있으니까 또 그 날짜는 또 다르고 그 두 날짜를 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를 사실 이게 이제 도시정비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물건이 아파트를 합산을 받는 건지 개별 물건을 받는 건지에 대해서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설명을 해줘라. 그 확인 설명에 대한 의무가 있거든요. 벌칙 조항은 없지만 있는데 문제는 매수자조차가 몰라요. 나도 몰랐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서운이죠. 서운이죠. 몰랐다는 것 자체가 서운이죠. 그래서 그게 법령에는 있고 그다음에 만만한 공인중개사들한테 그걸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확인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거 설명드려야 되겠다. 국토의 계획 및 상위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구 단위의 내용이 나오는데 지구 단위 지정 고시는 정비계획 지정 고시하고 간주한다고 돼 있으니까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당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해요. 그 지구단위 계획을 떼어보면 맨 앞에 언제 고시된 게 딱 나와요. 그럼 지금 이 구조의 신조례를 적용시키면 2008년 7월 30일 또는 2010년 뭐 그걸 적용을 하면 그 이후의 증거는 하나밖에 합산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비계획 그러니까 뉴타운이란 출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뉴타운이라는 그 광의의 개념의 도시 정비 방법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대통령 선거 몇 번 막 이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난무했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똑같이 갖다 이름만
그 제촉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이었던 데가 한남 제촉지구라고 같이 부르는 게 바로 그런 이유고, 신규 또 제촉지구가 지정된 데가 있고, 이제 이렇게 변천사가 있다 보니까 그때 지정고시일이 다 바뀔 수도 있다 맞아요. 보니까 그게 또 다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또 누가 다 알겠어요? 우선 저는 어느 정도 다 아는데 저는 어느 정도 다 캐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너무 무서워할 것도 없고 그냥 좀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 체크하는 방법조차를 모르니까 어디서 고시문을 봐야 되고 날짜를 어떤 날짜를 추출해내야 되고 이걸 모르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그렇지. 건데요. 네. 법을 나도 전에 물어봤잖아. 이거 한번 네. 헷갈려가지고. 이게 이제 또 제가 이제 세무사님들하고 통화할 때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그분이 이제 구조례 법 세무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법, 신법 막 그럼 와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나 싶을 정도로 이게 너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재개발은 특히나 이게 많이 바뀌어 있어서 아마 중개사님들도 좀 실수할 확률이 높고 그렇지. 왜냐면 네. 도정법 이후에 지금 서울 국가에서 21년도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는 걸 또 이름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나서 또 도심 공공주도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3080 도심 네. 복합사업을 또 만들었고, 그 다음에 모아타운, 모아주택으로 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같이 신속통합기획이랑 공공지원제도를 하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그 즉시 시행 또는 뭐 특정 날짜,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해버리니까 네. 21년 6월 30일까지였나? 그러다가 막 난리가 나니까 12월 30일 연말로 옮기고 그 권리산정 기준 도심 공공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많으니 이거는 진짜 양도세 포기한 세무사의 마음일 것 같아.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재개발 포기한 중개사들이 많은 거죠. 많을 수밖에 많을 없을 수밖에 것 같아. 거기 특정 지역에 아주 오래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한 중개사들이 분명히 계시죠. 근데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플해요. 보시고 나서 이게 되냐 안 되냐 심플한데, 이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지정 고시 이런 거는 진짜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네, 마무리하시죠. 또 뭐 맨날 어려운 것마다 이제 또 마무리야? 네, 더 나가면은 더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신축 물건을 사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라. 결론. 네, 이게 결론이에요. 네, 기준일이 좀 복잡하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들으면 뭔 소린가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재개발이 뭐 여기 옛날부터 재개발이 진행될 거야라는 지역의 신축 그 다세대 주택을 살 때는 오늘 방송 그건 뭘 주의하라고 했던데라고만 기억해도 오늘 그것만 방송은, 해도 사실 뭘 건진 거죠. 네. 덥석하진 않으시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어려운 거 만드시느라고. 네. 자, 이진우 전영진의 재개발진 소리 또 다음 주에 참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을 이제 오픈시켜도 되는 단계가 왔으니까 공람 절차가 들어가는 이제 거죠. 공람 네. 절차 정비구역 위한-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구청에서 이제 시작하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권리산정 기준하고 상관없이 뭐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합원 자격이 다 승계가 되는 거니까, 그죠? 자발적 오픈이 아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오픈이 되는 거네요. 공람이 되는 거니까. 오픈해도 되는 시점이 온 거지. 네. 그전에는 뭐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이제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그 하는 그 현장은 정비사비 얼마 정도? 용역표? 네. 저 용역표? 네. 그걸 왜 이거 물어보죠? 부드랬거든요. 그렇죠. 희한한 분이시네. 요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뭔 소리인지 알겠냐? 너무 어렵지 않냐?